어, 예, 크게 해서도 넘어가면, 예, 지금 넘어간 게 보이십니까? 지금 일간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목차는 안 보이죠? 예, 아직 안 보입니다. 아, 목차가 안 보이고요. 넘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예, 안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목차가 여기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예? 저는 왼쪽에 목차가 보여요. 아,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약해가지고, 크기를 키우니까 잘 안 넘어가서 지금 이 상태로 강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충분합니다. 예,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네. 네, 우선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11년도에 1년 동안 토론토 대학에 머물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는 익숙하고 또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 둘째 아이가 딸내미인데 딸내미만 데리고 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기서 지내보더니 나중에 토론토 와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던지 나중에 이제 그 간디 학교를 다 졸업하고 어 국내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자기가 토론토 가고 싶다 그래서 혼자 준비해서 혼자 가방 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브라운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남자친구를 잘 만나서 간소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와 인연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김미경 소장님께서 먼저 청주를 떠나서 토론토 가 계셔서 제가 처음에 정착할 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토론토 계신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좀 전에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상, 기후위기의 현황과 원인, 이런 문제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슬라이드만 그냥 탁탁, 1초에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기후위기의 뿌리를 더듬고 더듬다 보니까 자본주의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구조 또는 정치나 기업가들이 만들어가는 커다란 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 속에 깊숙이 내면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관계의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 문제이자 행위의 문제로 봐가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현황과 원인 부분은 슬라이드 부분을 빨리빨리 지나가는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개념들은 조춘호 박사님께서 더 잘 말씀하실 것 같고요. 환경 위기 시기에 따르면 우리 지구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편안하게 살아갈 시간이 12시가 되면, 폭망 내지는 파국인데, 지금 10시를 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불감증의 상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과제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기 시기에 따르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시기가 더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에 비해서는 미국이 환경적으로 문제의식이 덜 한 편이고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덜 한 편이다. 유럽에 비해서는 아주 극심한 상태죠.
미국이건 유럽이건 뭐 캐나다건 관계없이 이른바 원주민 내지는 선주민들의 삶의 방식 또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방식에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을 선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뽑아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꿀벌이 소멸을 한다든지, 제 주변에도 여기 제가 사는 이사해서 살고 있는 하동에도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마다, 이거 예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전보다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뭐 해마다는 아니지만, 꽤 오랜 주기로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제로로 수렴하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무한소 개념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가더라도 여기 바다가 가까워서 어부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전에 고기 잡히는 거에 비해서 개체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바다 고기도 가두리 양식장, 이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그 통 같은 거 만들어서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가 튀어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들이 그 수요 공급을 맞추니까 이것도 다 자본주의적인 이 경제 속에서 고기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육고기라든지 꿀벌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과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와 이런 게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보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의 현실 중에 호주 산불이 가장 대표적이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마찬가지고, 제가 캐나다 소식도 가끔 듣는데 저쪽 그 서부 북쪽으로 불이 나가지고 한참, 이 걱정을 하고 이랬던,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랬죠. 제가 제 생각에 로키 산맥 인근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피해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막에도 홍수가 막, 난다든지.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더 이상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다. 우리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링. 들끓고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조천호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찜통지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막의 물폭탄 이야기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한편으로 새의 뱃속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오거나,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옛날 고향 마을에 자랄 날 적에 동네마다 약수터가 있었을 텐데 그 약수터가 갈수록 줄어들거나 또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식수 불가라는 딱지가 붙어서 먹지 못하는 사태.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물과 공기와 흙이 병들면 인간이 살아나갈 토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김종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자살 체제, 자본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집단 자살 체제가 되겠죠. 그런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제가 가진 근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근본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예측의 확실성, 통제의 가능성, 생존의 안정성을 찾을 수가 없는 불확실성, 불가능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어,
그 섬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몰디브라든지 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같은 데는 벌써 일부 침수가 되고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왼쪽에 작은 사진이지만 그 정부 강요 회의를 물속에서 진행하는 이거는 퍼포먼스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엔 차원에서 우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결국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 과정을 이끌어오면서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졌고, 그 와중에도 가난한 나라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후 정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기후 정의 관점에서라도 선진국이 후진국을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어,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사진은 뭐 몇십 년 뒤에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제 침수가 되면서 해안 지대들이 위험해진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걱정은 지금까지 우리들만큼은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 코앞에 이해관계에만, 그래서 자기 코앞의 물질적인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돈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죠. 뭐 거듭되는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부 민주적인 뭐 경향성이 조금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를 연동해서 생각하는 흐름들은 선거로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선거라는 국면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일상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하나씩 탐색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문제니까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만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온실가스 중에서도 탄소가 문제니까 탄소만 줄이거나 탄소 중립, 어, 탄소를 적게 발생시킬 때는 조금 흡수해도 되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탄소를 많이 흡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수학적인 계산으로 또는 공학적인 문제로 취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사태의 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는 근본 문제를 인정하기가 싫어서,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또는 두려워서 자꾸 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가만히 두고 탄소만 줄이면 된다. 쓰레기 분리만 잘하면 된다.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를 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면으로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자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약한 단어로는 대량 채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방식 전반이 문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유화, 노예화, 식민화,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상품화, 기계화, 금융화. 제가 이 순서대로 이 문자들을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기기 좋게 한 거지 역사적인 순서대로 써놓은 건 아닙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도시와 산업화, 세계화, 상품화 그 가운데 있죠. 네, 머리 글자만 따면 도산 세상이에요. 세상이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다른 각도로 보면 자본주의적 도시화, 자본주의적 산업화, 자본주의적 세계화, 자본주의적 상품화, 가 핵심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토지의 사유화와 노예화와 식민화가 좀 앞서 있었고 제일 뒤쪽에 기계화와 금융화가 비교적 이제 현재 최근으로 올수록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본주의의 문제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거나 상기할 적에 도산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어를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딱 압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쓰면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원인을 따지고 이러는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자연적 원인과 인공적 원인에서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알고 봤더니 자본주의라는 거고 왜 자본주의냐? 교토 오정서에서 6대 온실가스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불화유황, 그게 이제 6대 온실가스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온가스나, 이 지표층에 나타나는 나쁜 오존층, 어, 심지어는 수증기, 뭐, 바다나 호수에 이렇게 올라오는 온도, 그 따뜻한 기온 때문에 올라오는 수증기마저도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뭐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은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등의 6대 온실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도산세상, 도시화 산업화 세계와 상업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대중적인 용어는 경제성장, 경제발전, 경제개발 이런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딱 압축해 보면 자본주의 돈벌이 경제, 우리가 상품이나 화폐를 핵심으로 하는, 이 물신을 숭배하고,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비뚤어져서 나타난 것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화폐를 소유하고 축적하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상태. 그게 물신주의죠. 그런 자본주의 돈벌이 경제와 그 물신주의를 내면화한 사람들의 동조와 참여. 그러니까 물신주의를 조장하는 구조와 그 물신주의를 내면화한 사람들의 동조와 참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지탱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파국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는 구조적 문제이자 행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 이상기후에서 출발해서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 또는 온실가스 산림 파괴가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지고 와보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산세상,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을 대대적으로 채굴해서 상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유통해서 화폐를 벌어들이고 한편으로 화폐를 벌어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상품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토대인 공기와 흙과 물을 오염시키고 더 이상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 원인, 인공적 원인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제가 이번에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6대 온실가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온실가스 그 온실 효과의 정도가 비교적 낮지만 양적으로 온실가스 전체
중에 그 양적인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80% 넘고 90%가 가깝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강도가 낮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문제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 외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나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아래쪽으로 갈수록 양은 적지만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강도, 다시 말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태양빛이 지구를 좀 데워주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남, 남을 적에 이거를 못 가게 막아주는 빡시게 막아주는 정도가 강한 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있는 것이고 비교적 약한 게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 생산하는 거, 발전소, 전기와 열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또 상품을 생산하고 산업적으로 가공하고 이런 공정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다는 게 발전소와 공장, 물론 가정에서도 나오지만 대다수가 이산화탄소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도산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메탄가스는 그보다 강도는 세지만 지구를 뜨겁게 해주는 강도,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죠. 글로벌 워밍 포텐셜 해서 GWP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실 뭐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온실 효과는 더 강한데 양적으로는 5%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NG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바꾼다고 이런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가스를 쓰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온실 효과가 더 센 놈을 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센냐 하면 80배에서 200배 가까이 더 셉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물론 양은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6대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건데 또 LNG를 채굴 하거나 또는 LNG 발전을 하거나 또는 온갖 쓰레기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더미에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가스가 메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축산 그것도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가축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 대량 축산 시스템에서 메탄가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람도 방귀를 뀌니까 메탄가스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대량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의 대량 소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잘 사는 것이라는 이미지, 또 그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축산 산업, 이런 거에 연합체가 끊임없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부분들은 석탄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냉매 있지 않습니까? 냉매 어디에 많이 쓰죠? 에어컨이나 이 냉장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어컨과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 또는 우리가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또는 이 뭐죠? 살충제 벌레 잡기 위해서 픽픽 쏘는 F킬러 같은 그런 게 다 스프레이인데 냉매나 스프레이 또는 반도체 산업의 세정제 또는 전련체 등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황이 나오는데 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극소량이지만 물론 지구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이것이 독성으로는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수천 배, 수만 배 강해지더라고요. 양적으로는 적지만.
요 부분은 다른 기후위기 자료에서는 비교적, 이 레포팅이 안 되거나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도산세상과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본이 이런 거를 채굴하고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이 전반적인 과정도 문제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다, 빠르다, 예전에 비해서 편하다,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감성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갖지 아니하고 이런 편리와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같이 들여다볼 때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가 아래로 갈수록 양적으로는 줄어들지만 독성은 더 강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뭐 대한민국 자료든 뭐 캐나다 자료든 각 나라별로 이제 배출되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은 산업화 과정과 그 산업화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인간적인 편리, 속도 이런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의 순서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결국은 경제력 순위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국이나 미국이 1, 2위 순서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요 앞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죠? 대한민국이 아, 몇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나? 저도 지금 눈을 후이, 감으로. 후이, 구위에 가 있죠. 사우스 코리아가. 예. 그런데 1인당 온실가스, 그 인구수로 나누면요. 중국이 1등이 아니고 호주가 1등으로 나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비교하는가를 보시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2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후악당국이라는 정부나 기업가들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크지만, 우리 시민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캐나다는 여기에서 순서로 보면 10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캐나다는 그나마 성적이 좀 나은 편이에요. 여기에서는 몇입니까? 캐나다가 11위네요. 대한민국보다 두 칸 더 내려가네요.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다섯, 열, 여기서도 10,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건강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자본주의 연관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꼭 이거 공유하고 싶어요. 지금 X축은 연도입니다. 제일 왼쪽에 일자가 있는 게 이제 서기 1년이에요. 그 왼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겠죠? 서기 0년. 거기서부터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2016년까지 지금 적혀 있는데요. 현재 2024년이지만 그보다 조금 먼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1인당 GDP니까 쉽게 말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득 수준이 서기 500년, 1000년, 1500년 갈 때까지도 별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 불이 넘어가고 2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넘어가고 이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사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1980년대 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만 원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300만 원 넘어서서 500만 원이 예사잖아요. 이제 그걸로 상징되듯이 대한민국도 소위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9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 좀 더 땡기더라도 8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온 동네마다. 서울의 일부 부자들을 빼고 대부분 뭐 고만고만하게 살았고, 그랬는데 소위 완전 한국 한 번씩 와 보시면 왜 이리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까? 뭐 흥청망청거리기도 하고 너무 흥청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래 된 거는 비교적 최근 몇십 년 사이이고 세계 전체적으로 길게 보더라도 100년 이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년 이내의 일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노예제 사회이겠어요? 봉건제 사회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자원 소비량도 이것도 X축이 그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X축을 이제 길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최근 100년 사이에 이렇게 그 갑자기 올라간 거지. 그 이전에 산업혁명 직후라고 할지라도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네모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의 왼쪽 편,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700, 뭐 70년대, 80년대 요 무렵이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만 해도 1인당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자원 소비량도 수평을 달리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되었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0년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도 또 압축해버리면 1980년대 이후가 문제다라고 문제의 이제 핵심 구역을 딱 그렇게 붙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의 그 초국적화가 이루어지면서, 어, 재원의 대량 채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좀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파멸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변화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산업혁명기가 177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국 정도에는 뭐 영국이나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나라에는 심각했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상으로 안 나타날 정도였다는 것이고 지금 기준에서 볼 적에는 최근 100년 사이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그래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득 수준과 자원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정확하게 패턴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지구로부터 자원을 그만큼 비례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고 또 부수적인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로 상징되는 온실가스, 자기 파괴적인 그런 과정이 비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판명을 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 또 다른 데이터라도 나옵니다. 킬링 커브가 있는데 그냥 잘못 들으면 사람 죽이는 커브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찰스 킬링이라는 분이
58년도에 세계 최초로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 해발 4,200m 높이에서 대한민국 최고 높은 산보다 2배 이상 높은 산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커브를 해마다 이렇게 그어봤더니 끊임없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랑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오늘 다른 자료에서 잘 볼 수 없는 자료를 꼭 공유하고 싶은데요. 산업화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이라고 합니다. 밀리언 중에서 280조가리다. 그러니까 100만 조가리 중에 280조가리다. 이게 ppm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한 200년간 머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이제 산업화 이전 수준과 그 이후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937년에 쟀는데도 산업화 이전이 1700년대, 1600년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이제 차츰 어, 2차 대전 이후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데 지구 과학자들에 따르면 350 ppm 정도가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비교적 지구에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요 정도 돼야 이제 어, 지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전에 빙하기였는데 그게 지구 온난화 덕분에 따뜻해진 바람에 사람 살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좋아져서 그동안 12,00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와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89년도에 그 한계선을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후, 불안한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현재 작년까지 423 ppm까지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울 적에 체온이 38도, 36.5도죠? 36.5도 정도에서 뭐 1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만약에 2도, 3도가 넘어가면 완전 열이 펄펄 나서 애가 죽을까 봐 겁이 나고 이런 건데 지구 전체를 애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거의 막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인 거죠.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280이었으면, 280이고, 이런 거면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정도 따뜻한 기온이 돼야 생명체가 살지, 만약에, 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어,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 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완전 빙하기가 되겠죠? 근데 해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반사되고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적정 온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텐데, 그게 뜨겁고 뜨거워지는 이제 상태를 89년 이후로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전혀 없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제가 읽은 자료의 기억으로 지구 전체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상태로 계속 간대요. 제가 캐나다 잠깐 머물 적에 추운 겨울에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가던 날이 며칠씩 계속되던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몇 달, 몇 년을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못 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며칠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되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요한 록스트램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지구 과학자들이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요게 그 칸으로 몇 가지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한 9가지 영역을 지구 위험 한계선 차원에서 이렇게 데드라인을 그어 본 거예요. 그랬는데 200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위험했는데 2023년이 되니까 6가지 영역에서 위험해지고 아마 지금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쓴 책이 Breaking Boundaries 이 책이 있고요. 넷플릭스 다큐에도 Breaking Boundary 약간 이제 복수냐 단수냐 해가지고 이 차이점이 있을 뿐 제목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다큐 영화로 나와 있고 하나는 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 전체 차원에서 기후 정의 관점,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후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제 일으킨 거는 부자 나라나 부자 층이 주도적으로 일으키지만 피해를 또 먼저 보는 거는 가난한 나라나 빈민층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후 정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도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어, 그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남쪽에 다 많이 몰려 있죠. 근데 호주는 어찌 보면 공평하게 배출도 열심히 하고 피해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우리 그 호주 산불에서 왜 캥거루라든지 코알라가 죽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 심지어는 생명체 아닌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같은 생명 감수성을 우리가 생태적인 감수성을 함께 공유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더라도 가슴이 아프면 사실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범지구적인 책임감 세계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을 공유하게 될 적에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근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부분은 아마 조천호 박사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이 자본주의를 왜 문제 삼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린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수십만 년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처럼,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한 때는 12,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제일 비슷한 거죠. 근데 12,000년 정도조차도 지금 서기 2024년이니까 예수 탄생보다 8,000년 전으로 8,000년이 아니라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신석기 시대이고 신석기 시대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보면 지금하고 많이 다를 정도로 좀 어색할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는 전혀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위기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자연 경제이고. 근데 그 자연 경제가 노예제 사회라든지 봉건제 사회까지 올 때도 자연 경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데이비드 누구죠?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철학자들이 소위 이제 근대 사상을 근대 철학을 이야기하는
하기 시작하고, 또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봉건주의적인 그 신을 숭상하고, 인간의 존재는 사실은 신에 복속되어 있고, 신의 가르침만 수종하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체하면서 등장한 게 계몽주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고,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개발하고, 이용하고, 분해하고, 심지어 오늘날은 창조까지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들어섰을지 모르지만, 어, 나중에는 신을 무시할 정도로 또는 너무나 오만해져서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지구 전체를 이제 집어삼킬 정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12,000년의 역사 중에 불과 몇백 년 안 되었다. 그게 자본주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실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그러면 어째서 문제인가? 제가 아까는 대량 채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예. 그래서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이 자기 파멸적인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소재적인 차원이라 그럴까? 물리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다 아시는 걸 제가 좀 다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는 사회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상품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사용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교환 가치적인 측면, 압축해서 말하면 가치적인 측면, 다르게 말하면 돈의 양만 문제가 되지,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인간이 어떤 삶의 문제를 유용하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사상된다. 그냥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뭐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가치론적인 차원에서는 오로지 돈 놓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가치 증식의 논리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삶의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양만 강조하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양을 강조하는 논리 속에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불려나가는 잉여 가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잉여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인간 노동력을 무수히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 가치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자본의 지상 명령이고 자본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 한 개별 자본이 전 세계 자본주의를 자기 혼자 다스려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본주의는 또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윤을 다른 말로 잉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장 보편적인 경쟁력 향상 방법이 뭡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 노력 자체가 생산력을 올리는 자체가 한 상품 속에 들어가는
인간 노동력의 양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 시간에 제가 어떤 물건을 한 개 만들다가 생산성을 10배로 높여가지고 한 시간에 10개를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한 개 만들 때에 들어가는 인간 노동력이 10개 만들어 버리면 각각의 상품 안에는 10분의 1밖에 노동력이 안 들어가죠. 예. 근데 바로 그 노동력에서 나오는 잉여 부분이 잉여 가치가 되고 자본에게는 그게 이윤이 되는데 물건은 많이 팔지만 거기서 남는 잉여 가치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개 팔아서 거두어 들이는 이윤보다 10배 생산성 향상 이후에 한 개 팔면 10분의 1밖에 못 벌어들이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차 한 대 팔아서 100만 원 남기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한 대 팔아서 10만 원 남기기도 어렵다는 이야기.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쟁력 향상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단위 상품당 들어가는 잉여 가치의 양을 줄여준다. 이게 가치 법칙이라고 하는 가치 법칙의 가장 기본은 한 상품 속에 들어간 인간 노동력의 양인데 인간 노동력의 양을 줄여내는 과정이 경쟁력 향상 과정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자본주의 가치 정식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만 되면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를 영위해서 넌 개인,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본 자체도 별로 전망이 없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노동력의 역할이라고 써놓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원료와 기계의 일부 가치가 새 상품 속에 C 안으로 들어갑니다. W는 D바레라고 해서 상품의 가치를 상징하고요. C가 이제 콘스탄트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원료와 기계의 감가상각분만큼 이제 새 상품 속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휴지라는 상품이라 그러면 이 나무 펄프의 일부가 들어가고 기계가 달아 빠지는 부분이 C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V가 들어가는데 이 V는 흥미롭게도 사람이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요 안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내 노동력 밥값 이상의 가치를 새 상품 안에 요 안에 집어넣어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100원짜리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지 속에는 원료나 기계가 뭐 예를 들면 한 30원어치 들어가고 또 인간 노동력의 가치가 한 30원어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잉여 가치가 40원어치가 들어가서 이게 100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나 기계의 일부 가치는 그 자체로 들어갈 뿐이지 그게 스스로 요 안에 늘어나지 않고 인간 노동력이 일을 하면서 내가 밥값으로 가지고 가는 V 이상의 가치를 요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 잉여 가치를 따먹는 경쟁을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경쟁력 향상할 때마다 이상하게 인간 노동력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효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10배 올라가면 한 상품 하나는 인간 노동력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생산은 늘어나는데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이 그만큼 옛날만큼 벌라 그러면 10배 많이 팔아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10배 생산해서 인구가 10배로 팍팍 늘지 않는다면 생산성 향상되는 속도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시장이 증가해서 다 팔아주지 않는다면 다 팔아주더라도 본전치기인데 다 팔아주지 못한다면 갈수록 이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자본주의의 가치 법칙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제가 이제 그 왜 노동력에서 잉여 가치가 나오는가를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결정타이기 때문에 조금만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려고 고용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자기 밥값만큼만 일을 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밥값도 안 되게 일을 하고 가요. C라는 사람은 자기 밥값, 임금으로 주는 밥값 이상으로 일을 하고 가요. 그러면 다음날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을 부르겠죠. 당연히. 그게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고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A와 B 정도를 잘라내는 걸 정리해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이해가 잘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의 가치 W는 C 플러스 V 플러스 M이라는 공식에서 V를 고용해서 V 이상의 가치인 M을 생산하는 게 자본주의 원리인데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과정이 불행히도 V와 M 부분을 스스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생산성을 n배 향상시키면 V와 M은 n분의 1만큼 줄어든다. 각 상품당. 그 양이 줄어드는 자가당착적인 가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오늘 강의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 동조하면서 사는가? 1차적으로 생산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땅을 공동 소유하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살면 자본주의를 넘어갈 가능성은 쉬워지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기 노동력 상품화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게 핵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 창출한다. 기업이 들어서서 고용 창출한다. 소득 증대시켜 줄게요. 승진할 수 있어요. 편리해져요. 토론토에도 달라라마가 있죠. 한국의 다이소 같은 거.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각종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간다. 또 비트코인 같이 또는 주식이나 외환 같이 투기성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 내 코앞에 이득 만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삶의 질적인 차원을 잃어버리고 자본을 닮아서 오로지 양적으로 화폐 차원에서 양이 증가하면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과 일심동체가 되어버리는 선거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래쪽에 제가 한 5가지 써놓은 고용창출 소득, 에, 뭐 신분 또는 편리, 이권관계 등등 이런 걸 매개로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에 이런 덫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 결과도 비교적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할 여지는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면 정말 한심한데 그래도 토론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나은 면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참고 자료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또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참고해서 마이클 무어의 자본주의 유튜브에 떠 있고요. 칼막스의 자본을 직접 읽어보시거나 안 되면 고병건의 자본 강의라는 책이 참 좋습니다. 한 13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인데, 제가 우리 지역이나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읽어가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줌으로라도 같이 한 챕터씩 12장까지 있는데 꾸준하게 한 1년 동안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낸시 프레이즈의 식인 자본주의 책도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과 많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슨 히켈이라는 적을수록 풍요롭다. 존 홀로웨이의 크랙 캐피탈리즘 이런 책 좋고요. 사이토 고헤이 일본 학자이고 젊은 학자인데 아주 샤프한 것 같습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 그다음에 안젤름 야페의 파국이 온다 이 책 좋고요. 제가 번역했습니다만 번역 잘한 것 같고요. The Self-Devouring Society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영어 책인데 토론토 계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좀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이제 눈이 아파서 이제 이 이제 거의 번역도 못하고 책도 이제 예전만큼 못 쓰겠어요. 그다음에 저와 지도 교수가 쓴 책이 이두 권이 이 공저책이 있는데 중독의 시대나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또는 제가 쓴 부디 제발, 자본이 사람을 멈추기 전에 부디 제발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까지 성찰할 수 있는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자 행위의 문제이다. 상품, 화폐,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치 증식인데 우리들의 생활 세계 속에 노동, 소비, 소유, 편의를 통해서 물신주의 내면화하게 되고 주거, 교육, 취업, 투표 이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과정 속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에 일조하고 마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유지하는 데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오늘 공유하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의 분리들이 자본주의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안의 실마리는 이런 분리된 부분들을 재통합, 다시 조화롭게 통일시켜내는 과정이 우리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편지는 1854년에 나와서 106, 70년 전에 170년 전에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결국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이 우리의 한 부분이어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제가 그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을 읽었는데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향모를 따으며 그것도 제법 두툼한 책이고 포토와타미족의 후손인 식물학자의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선주민의 후손이고 그분이 이제 과학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관점을 넘어서서 영성의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감수성으로 책을 써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생태민주주의, 탈성장 코뮤니즘, 에코페미니즘, 사회생태주의,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생활 속에 녹여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가 막스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내면이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자유로운 내면은 자연에 가장 다가갈 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파괴성을 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깨어난 시민들의 연대가 이루어질 적에 비로소 새로운 사회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강의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메모를 할 테니까 질문이나 보충 의견이나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그거를 끌어안아서 제 나름의 또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